Korean traditional, not traditional, armor. Ah, Yeah, before Chris. before Chris. Shilla dynasty. And then 그는 오래된 카자흐 민속 전설집을 꺼냈습니다. 우리 전설 속에도 곰과 관련된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탱그리 신앙에서 곰은 신성한 동물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최초의 인간은 곰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단군 신화와 놀랍도록 유사하죠. 관장은 덧붙였습니다. 우리 전설 속 태양 신화와 단군 신화, 파미르 고원의 이야기까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하늘의 자손이 지상에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는 모티프는 거의 동일합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며 생각했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다리 그 길 끝에 한민족이 있었던 걸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황금 문명의 꽃은 신라에서 피어났다. 관장이 일어서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고대 황금 문명의 충격적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박물관 지하. 금고에는 몇 년째 주인을 찾지 못해 돌아가지 못하는 황금 보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이 유물의 정체는 바로 2800년 전 스키타이 문명의 황금 장식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유물을 연구하던 네덜란드 큐레이터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스키타이 황금 유물의 문양과 제작 기법이 놀랍게도 한반도 신라의 금관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카자흐스탄에서 발굴된 황금인간의 양식이 신라 금관과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해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거쳐 한반도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황금 문명의 비밀. 과연 고대 한민족과 스키타이는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박물관 지하에는 전 세계가 눈을 떼지 못하는 황금 보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에서 온 유물이었지만 러시아의 합병과 전쟁 때문에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문화재 난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유물들을 맡고 관리하고 있는 네덜란드 박물관 큐레이터 소피 얀센입니다. 2014년 봄 크림반도의 4개 박물관에서 보낸 200여 점의 스키타이 황금 유물이 저희 알라르드 피어슨 박물관으로 전시를 왔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사슴 장식, 그리핀이 새겨진 팔찌, 스키타이 전사의 투구와 갑옷 장식들. 그 찬란한 황금빛은 28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가 끝나갈 무렵인 그해 3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각 자국 영토에서 나온 유물이니 키예프로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러시아는 현재 크림반도를 시료 지배하니 자신들에게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림반도 현지 박물관들도 우리 것을 돌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국의 법정 싸움이 8년째 이어지는 동안 저는 이 유물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저는 지하 3층 특별 보관실로 내려갑니다. 철문 3개를 통과하고 지문과 홍채 인식을 거쳐야 비로소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섭씨 18도, 습도 45%.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황금 유물들은 마치 동면하듯 잠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저는 홀로 보관실에서 유물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황금 사슴 장식을 들어 올렸을 때 문득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처럼 화려하게 뻗어 있는 모양, 몸통에 새겨진 소용돌이 문양, 그리고 내 다리를 접고 뛰어오르는 역동적인 자세. 이 모든 것이 제가 전에 본 어떤 유물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한국의 신라 금관이었습니다. 몇 년 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의 교류 전시에서 본 천마총 금관의 나뭇가지 장식 그리고 금관 장식에 달린 사슴 모양 수식이 눈앞에 스키타이 유물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과 동아시아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두 문명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료를 찾아볼수록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기마 민족의 문화, 활과 화살을 숭배하는 전통, 황금을 신성시하는 관습,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 금으로 만든 부장품을 함께 묻는 장례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스키타이와 신라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발견은 카자흐스탄 자료를 조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알마티 근처 이시쿠르간에서 발굴된 황금인간의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붉은 뿔 모양의 뾰족한 투구, 온몸을 감싼 4천여 개의 황금 장식, 허리에 찬 황금 단검. 그 모습이 신라 금관을 쓰고 금제 허리띠를 찬 왕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던 것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조사해야 할 역사적 미스터리라고. 어쩌면 우리가 알던 고대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될지도 모를 중대한 발견이라고 말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보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그것이 제 임무입니다. 박물관 보존실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앞의 황금 장식품은 특수 제작된 유리 진열장 속에서도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유물을 우크라이나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러시아와 크림반도 박물관들이 항소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마주한 딜레마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정당한 소유권자입니다. 하지만 크림반도 현지 박물관 직원들은 수백 년간 크림반도에서 지켜온 조상들의 유물을 왜 키예프로 보내야 하느냐고 호소했습니다. 매일 밤 보존실을 나서면서 저는 자문했습니다. 과연 문화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땅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그 문화를 계승한 사람들일까요? 현재의 정치적 국경선이 고대 유물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유물을 맡고 있는 동안 이 보물들이 간직한 진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해야겠다고. 정치적 분쟁을 넘어서 이 황금 유물들이 증언하는 고대 문명의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말입니다. 차가운 공조기의 바람 속에서 저는 곧장 스키타이 문명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역사가는 스키타이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도시도 성벽도 없고 집을 수레에 싣고 다니며 말을 타고 목축으로 살아가는 불패의 민족이라고. 그들은 적의 머리 가죽을 벗겨 전리품으로 삼고 적의 두개골로 술잔을 만들며 형제의 피를 섞어 마시며 맹세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야만적으로 들렸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름의 생존 철학이 있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적의 머리를 들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니 가죽으로 대신했고 피의 맹세는 혈연보다 강한 전우애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여성도 전사가 되어 싸웠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마조네스가 바로 스키타이 여전사들을 모델로 했다는 학설도 있었습니다. 현대 고고학은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강 유역과 흑해, 북한, 광활한 유라시아 초원에 걸쳐 발견된 쿠르간이라 불리는 거대한 무덤들. 그 안에서 나온 황금 유물들은 스키타이가 높은 수준의 금속, 공예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지닌 문명인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동물 양식이라 불리는 독특한 예술 양식이었습니다. 사슴, 표범, 독수리, 그리핀 같은 동물들이 역동적이면서도 양식화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 문양들이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 몽골 초원, 그리고 놀랍게도 한반도의 고분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푸틴이 매년 중앙아시아 쪽과 가까운 시베리아 투바 지역으로 휴가를 가서 우통을 벗고 말을 타는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스키타이의 후예로 이미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민족 시인 알렉산드르 블록의 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는 스키타이다. 우리는 아시아인이다. 하지만 정작 슬라브 민족과 스키타이는 혈연적으로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스키타이는 기원전 3세기경 사라졌고 슬라브가 역사에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1000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스키타이의 후예는 누구일까요? 박물관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서 BBC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푸틴이 시베리아 투바에서 맨몸으로 말을 타는 장면 위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스키타이의 후예다. 화면이 전환되자 러시아 민족 시인 알렉산드르 블록의 시가 낭독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오랑캐다. 우리와 싸워보라.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때 서구가 조롱하던 정체성을 이제는 강대국의 상징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맞은편에는 라이덴 대학의 마르크 판데르 미어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고고학 권위자인 그가 조언했습니다. 소피, 당신이 파고드는 주제는 동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조심하세요. 화상회의가 연결되었습니다. 첫 화면에 우크라이나 과학 아카데미의 드미트로 이바넨코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스키타이는 우리 땅에서 시작된 문화입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 흑해 북쪽, 현재 우크라이나가 중심지였습니다. 헤로도토스도 스키타이는 드니프로 강 유역에 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세르게이 파르조모프 박사가 반박했습니다. 역사를 너무 좁게 보십니다. 스키타이는 알타이에서 카스피해까지 러시아 전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파지리크의 얼음 미라들이 진정한 스키타이입니다. 세 번째 화면에 중국 신장박물관 왕웨이 관장이 등장했습니다. 스키타이 문화는 더 동쪽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탈인분지 미라들, 중국 사서의 색종과 월지족이 바로 그들입니다. 네 번째 화면에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베크잔 아디셰프 관장이 발언했습니다. 모두 자국 중심으로만 생각하시는군요. 우리 황금인간을 보십시오. 이시쿠르간의 사카 왕자는 기원전 5세기 것으로 4,000개 황금 장식으로 뒤덮여 어느 스키타이 유물보다 화려합니다. 다섯 번째 화면에 헝가리 박물관 벌라시 코바치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자르족도 우랄에서 온 기마민족으로 스키타이와 혼혈했습니다. 아시아계 유럽인인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화면이 열리자 한국국립중앙박물관 김진호 연구관이 등장했습니다. 스키타이 동물 양식과 한국 고대 유물을 비교 연구 중입니다. 신라 금관과 황금인간의 유사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민족도 북방 기마민족 후예이며 고조선과 부여가 알타이와 연결될 가능성을 연구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러시아 학자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라니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극동 작은 반도가 무슨 스키타이와 관계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학자도 반대했습니다. 모든 문화가 연결됐다는 주장은 위험한 환상입니다. 스키타이는 서부 유라시아 문명입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아디셰프 관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김 연구관 지적은 흥미롭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발견을 했습니다. 황금인간 뾰족 모자와 신라 금관의 나무 장식, 둘 다 하늘로 향하는 세계수를 상징합니다. 고대 세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 각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크림반도의 역사적 귀속을 강조하며 스키타이 유물은 당연히 크림반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프라우다는 1991년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나온 모든 문화재는 주크라이나 소유이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자체가 불법이므로 유물은 키예프로 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CNN과 BBC는 이 문제가 단순한 문화재 분쟁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전선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르몽드는 문화재도 전쟁의 인질이 되었다는 제목으로 특집을 냈고 독일 슈피겔은 황금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저는 매일 쏟아지는 이메일과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유물을 정당한 소유자인 크림반도 박물관들에게 돌려줄 때라고 압박했고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네덜란드 법원 판결대로 우크라이나로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크림반도 현지 박물관의 타티아나 움니이나 관장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우리가 대대로 지켜온 보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숨 걸고 나치로부터 지켜낸 유산을 왜 낯선 키예프로 보내야 합니까? 유럽의 박물관 동료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문화재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므로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며 중립적 입장을 취했지만 루브르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존실에 홀로 앉아 황금 유물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편을 들 수 없다. 하지만 이 유물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싶다.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이 유물들이 간직한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다. 순간 유물 보존실의 공기에서 알 수 없는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온도 18도, 습도 45%로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인데도 마치 초원의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황금 사슴 장식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전사의 투구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유물들의 진정한 기원을 찾아야겠다고. 그들이 어디서 왔고 어떤 문명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혀내야겠다고. 그것만이 이 불행한 문화재 난민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일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스키타이 문화권 전체를 조사하고 동쪽으로 그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만 어쩌면 진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이야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소련 시절 발간된 희귀한 고고학 보고서들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가에서 꺼낸 책들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1960년대 우크라이나 과학 아카데미 발굴 보고서, 1970년대 시베리아 탐험대 기록, 1980년대 카자흐스탄 고고학 조사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거대한 유라시아 초원에 펼쳐진 황금 문명의 이야기는 현재의 국경선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강 유역과 크림반도의 스키타이 쿠르간 무덤에서 발굴된 황금 장식품들의 사진과 도면이 제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솔로와 쿠르간에서 나온 황금 빗이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의 것으로 스키타이 전사들이 전투하는 장면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높이 12cm의 작은 빗에 전사들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갑옷의 비늘 하나하나까지 표현한 기술력에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톨스타야 모길라에서 발견된 황금 가슴 장식이었습니다. 페크토랄이라 불리는 이 1.1kg짜리 장식품은 3단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쪽에는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와 옷을 꿰매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아래쪽에는 그리핀이 말을 공격하는 신화적 장면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사슴 형상의 황금 장식들이었습니다. 코스트롬스카야, 쿨오바, 켈레르메스 쿠르간 등 거의 모든 스키타이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슴은 뿔을 뒤로 젖히고 다리를 접은 채 도약하는 자세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는 스키타이 예술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네 번째 발견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파나기우리시테 보물이라 불리는 트라키아 지역의 황금 유물들이었습니다. 현재 불가리아 지역인 이곳의 황금 세공 기법이 스키타이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특히 동물을 양식화하는 방법, 와이어를 꼬아 만드는 필리그리 기법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서랍을 열어 실물 유물을 꺼낼 때마다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움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2800년 전 이 장식품을 만들고 착용했던 사람들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한 것은 무기류였습니다. 아키나케스라 불리는 짧은 검, 고리토스라는 활집, 화살촉들. 이 무기들은 단순한 전투 도구가 아니라 예술품이었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칼자루에는 동물들이 싸우는 장면이, 활집에는 그리스 신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크로프카에서 발견된 여전사의 무덤이었습니다. 골반뼈 분석 결과 분명히 여성이었는데 창과 화살촉, 단검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마조네스가 실존했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의뢰용 그릇들이었습니다. 리톤이라 불리는 뿔잔, 피알레라는 납작한 잔들. 이 그릇들은 피를 섞어 마시는 의형제 의식이나 제사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지도 위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니프로 강 유역에서 시작해 돈강, 볼가 강, 그리고 동쪽으로 카스피해를 넘어 아라레까지.
스키타이 문화의 흔적은 유라시아 초원 전체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일까요? 저는 지도를 더 동쪽으로 펼쳤습니다. 카자흐스탄, 알타이, 그리고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며칠 후 스키타이 전문가들과의 화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안드레이 알렉세예프 박사가 자신만만하게 발언했습니다. 스키타이는 결국 슬라브 민족의 기원입니다. 시베리아 파지리크 문화, 알타이의 얼음 미라들, 이 모든 것이 러시아 대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스키타이의 정신적 후계자는 러시아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의 마렉 올브리흐트 교수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건 역사 왜곡입니다. 언어학적으로 스키타이는 이란계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고대 페르시아어와 가깝지 슬라브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테헤란 대학의 다리우시 아크바르자데 교수가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스키타이라는 이름 자체가 페르시아 기록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비문에 사카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영향도 뚜렷합니다. 불을 숭배하고 말을 신성시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볼프강 하크 박사가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고대 DNA 분석 결과 스키타이인들은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서부 스키타이는 주로 서유라시아계였지만 동부로 갈수록 동아시아계 유전자가 증가합니다. 특히 알타이 지역 파지리크 문화인들은 몽골로이드와 코카소이드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논쟁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러시아 학자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중심은 분명히 흑해 북한과 시베리아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학자가 반박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스키타이의 중심은 드니프로 강 유역이었다고. 저는 이 끝없는 논쟁을 들으며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나라 중심으로만 역사를 해석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더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누구의 것이냐를 따지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문명과 이어졌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그때 화면 한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몽골 과학 아카데미의 바트바야르 연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동쪽을 잊지 마십시오. 몽골 노인 우라 유적, 중국 신장의 탈인 분지, 그리고 더 동쪽의 한반도까지. 스키타이 문화라고 부르는 것의 영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미쳤을 수 있습니다. 순간 화상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구 학자들은 대부분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동쪽이다. 모두가 서쪽만 바라볼 때 나는 동쪽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토론회가 끝난 후 저는 홀로 연구실에 남아 유라시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해 카자흐스탄, 알타이, 몽골, 그리고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초원의 길. 그 길 위에 스키타이 문화의 진정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 암스테르담 대학 도서관, 저는 홀로 남아 소련 시절 고고학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자정을 넘긴 시각, 건물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낡은 책장을 넘기다가 갑자기 숨이 멎는 듯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황금인간. 러시아어로 졸로토이 첼로베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69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근처 이식. 쿠르간에서 발굴된 온몸이 황금 장식으로 뒤덮인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붉은색 뿔 모양의 뾰족한 투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그 끝은 황금 화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투구 전체에는 4,000여 개의 황금 조각이 비늘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표범과 사냥이 싸우는 장면이 새겨진 황금 흉갑, 허리에는 사슴과 그리핀이 뒤엉킨 황금 벨트, 손에는 황금으로 장식된 검과 단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중앙아시아 유물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강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국립중앙박물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신라 금관을 검색하자 천마총과 금관총에서 출토된 금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거의 신라 금관과 보검을 닮았잖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텅 빈 도서관에 제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신라 금관의 나뭇가지 모양 세움 장식과 황금인간 투구의 뿔 모양 장식이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둘 다 하늘로 향하는 수직적 구조였고 표면은 얇은 금판과 달개 장식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작 기법이었습니다. 금실을 꼬아 만드는 필리그리 기법, 금판에 무늬를 새기는 리푸세 기법, 보석을 감입하는 기법까지 거의 동일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화면 속 금빛 투구가 살아 움직이며 마치 저에게 다가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투구를 쓴 젊은 전사가 2500년의 시공을 넘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찾아내라고, 숨겨진 연결고리를 밝혀내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인간이 발굴된 이식쿠르가는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무덤의 주인공은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 사카 왕자로, 사카는 페르시아인들이 스키타이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황금인간의 투구에 새겨진 날개 달린 말 문양이 신라 천마총 장리 천마도와 똑같은 구도였습니다. 내 다리를 쭉 뻗고 하늘을 나는 천마의 모습이 두 문화권에서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자료를 프린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당장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어. 실물을 보지 않고는 확신할 수 없어.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카자흐스탄까지 3000km, 카자흐스탄에서 한반도까지 또 4000km. 이 거대한 거리를 어떻게 같은 문화가 연결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눈앞에 놓인 증거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에 연락해 황금인간 실물을 볼 수 있는지 타진하고 현지 고고학자들과 면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식쿠르간 발굴 현장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최대한 빠른 카자흐스탄 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이틀 후 출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황금인간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물관으로 출근한 저는 동료 큐레이터 마르틴 드 프리스에게 제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국립박물관에서 20년간 아시아 컬렉션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마르틴은 제가 프린트한 자료들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피, 흥미로운 발견이긴 하지만 단순한 우연 아닐까? 중앙아시아와 한반도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 4000km야. 고대에 그런 먼 거리를 어떻게 문화가 전파된다는 거야? 그는 계속했습니다. 비슷한 문양이나 기법은 세계 곳곳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이건 단순한 수렴 진화일 가능성이 높아.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논리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틴, 이건 단순한 형태적 유사성이 아니야. 제작 기법까지 동일해. 필리그리, 그래뉼레이션, 리푸세 기법이 모두 일치한다고.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기법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널리 퍼진 거야.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파되었을 수도 있고. 직접적인 연결을 증명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마르틴의 의문을 해소할 더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러시아 학자 세르게이 루덴코의 1940년대 발굴 보고서였습니다. 알타이 산맥의 파지리크 문화. 영구 동토층에 보존된 스키타익의 무덤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2400년 전의 시신이 미라 상태로 직물과 가죽 제품까지 생생하게 보존되어 발견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사진을 보는 순간 다시 전율이 밀려왔습니다. 파지리크 고분에서 나온 황금 장식품들이 황금인간의 것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특히 동물 투쟁 문양, 사슴과 그리핀의 표현 방식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파지리크 미라들의 외형이었습니다. 일부는 명백한 몽골로이드 형질을, 일부는 코카소이드 형질을, 그리고 상당수는 혼혈적 특징을 보였습니다. 문화는 강처럼 흐른다. 길고 넓게.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스키타이가 알타이를 거쳐 동쪽으로 흘러갔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 책장을 더 넘기자 충격적인 기록이 나왔습니다.
파지리크 고분에서 중국 한나라 시대의 비단과 청동 거울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의 무덤에서 말입니다. 이는 실크로드가 공식적으로 개통되기 훨씬 전부터 동서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도서관 사서가 다가왔습니다. 찾으시는 자료가 더 있으신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몽골이나 한국의 고대 기마 문화에 관한 자료가 있을까요? 작년에 몽골 과학 아카데미에서 보내온 자료가 있습니다. 노인 우라 흉노 무덤 발굴 보고서인데 영어 번역본도 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고 숨을 죽였습니다. 흉노, 그들은 스키타이 이후 몽골 초원을 지배한 기마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흉노가 서쪽으로 이동해 훈족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보고서를 펼치자 또다시 익숙한 문양들이 나타났습니다. 동물 양식, 황금 장식, 그리고 놀랍게도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한 금동관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거대한 문명의 이동 경로가 있었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다음 날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은 수도 누르술탄에 있었지만 황금인간은 특별 전시를 위해 알마티 중앙박물관에 와 있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서 저를 맞은 것은 아이굴 누르가지예바 수석 큐레이터였습니다. 소피 큐레이터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황금인간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특별 전시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황금인간이 서 있었습니다. 붉은 투구는 실제로는 금박 위에 붉은 천연 염료를 입힌 것이었고 햇빛 아래서 피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누르가지예바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유물은 단순한 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카자흐인들의 정체성과 직결됩니다. 소련 시절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렸었죠. 하지만 독립 후 황금인간은 우리가 위대한 문명의 후예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지도 위에 선을 그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남부 카자흐스탄, 알타이, 시베리아로 이어지는 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스키타이 문화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길은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보세요. 현재 중국의 1대1로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모두 이 고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추적하던 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지정학적 갈등과도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서유럽 사람들은 늘 자신들의 문명만 자랑스러워하죠.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계몽주의. 하지만 그들이 아직도 숲과 들판에서 도토리와 벼이삭을 줍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이미 황금으로 예술품을 만들고 말을 타고 대륙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 역시 서유럽 중심의 역사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누르가지예바 박사가 물었습니다. 소피 큐레이터님은 왜 황금인간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라 금관과의 유사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사할수록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국 학자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했죠. 단순한 형태적 유사성이 아니라 세계관의 공유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카자흐스탄 동부 베렐 고분에서 나온 유물 사진이었습니다. 말 장식, 마구, 그리고 황금판에 새겨진 문양들. 그것들은 한국 경주 천마총, 황남 대총에서 나온 유물들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원전 1000년기부터 기원 후 5세기까지 유라시아 초원에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벨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 끝은 분명 한반도까지 이어졌을 겁니다. 서구가 만든 역사의 프레임을 벗어나 진정한 세계사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연구실에서 현지 고고학 박사 세릭 아키셰프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인간을 처음 발굴한 케말 아키셰프 교수의 아들로 아버지의 연구를 이어받아 스키타이 문화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장갑을 낀 손으로 오래된 도록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신라 금관과도 이어지는 흔적입니다. 책 속에는 신라 금관과 황금 보검의 세부 사진이 정밀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황금인간의 투구와 무기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가리킨 것은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은 금관의 장식이었습니다. 신라에서는 이것을 출자형 입식이라고 부르죠. 나무 혹은 사슴뿔을 형상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황금인간의 투구에도 똑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더 추상화되어 화살 모양으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그는 확대경을 건네며 세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섬세한 입사 기법과 와이어 필리그리 기법이 두 유물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금실을 꼬아서 만든 장식, 금박을 두드려 붙이는 방식, 작은 금구슬을 열로 붙이는 그래뉼레이션 기법까지. 이런 기법들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단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제작 순서입니다. 두 문화권 모두 동일한 순서로 작업을 진행했다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현미경 사진이었습니다. 황금인간 투구의 미세 구조를 1500배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미세한 망치 자국의 패턴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신라 금관의 망치 자국과 일치합니다. 같은 도구, 같은 기법, 같은 리듬으로 작업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닮음이 아니야. 반드시 무언가 연결되어 있어. 아키셰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라시아 황금 벨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서구 학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러시아는 자기들 중심으로만 해석하려 하고 중국은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서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점으로 황금 유물 출토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에서 시작해 카스피해, 아라레를 거쳐 알타이, 몽골, 그리고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점들이 하나의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시기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시대가 조금씩 늦어집니다. 스키타이가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 사카가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흉노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그리고 신라의 황금 문화가 기원 후 4세기에서 6세기에 절정을 이룹니다. 이것이 문화 전파의 증거 아닐까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전파라기보다는 문화의 이동과 변용으로 봐야 합니다.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면서도 핵심적인 정신과 기술은 공유했던 것이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황금인간과 신라 금관은 우연한 유사성이 아니라 거대한 문명의 흐름 속에서 연결된 형제였다는 것을. 카자흐스탄 체류 닷새째 알마티 대학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중앙아시아 고고학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고 저도 초청받아 황금인간과 신라 금관의 연관성에 대한 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중년의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보리소프 교수, 노보시비르스크 대학에서 온 스키타이 전문가였습니다. 얀센 큐레이터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당신은 왜 신라와의 연결을 그토록 확신합니까? 황금인간은 분명 스키타이계 사카 민족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란계 언어를 사용했고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습니다. 한반도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이죠. 순간 저는 대답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지만 동시에 일리도 있었습니다. 나는 네덜란드 사람, 서유럽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탐험자일 뿐인데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보리소프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서구 학자들은 늘 극적인 연결을 찾으려 합니다. 마치 인디아나 존스처럼 말이죠. 하지만 역사는 영화가 아닙니다. 유사성만으로 직접적 연관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옆자리에 중국 학자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시안 박물관의 왕리 교수입니다. 유라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은 실크로드였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방 문화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터키에서 온 학자도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투르크계 민족의 역할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돌궐, 위구르, 그들이야말로 동서 문명의 진정한 매개자였습니다. 제 시선은 황금 장식품 사진에 꽂혔습니다. 발표 자료의 슬라이드에는 황금인간과 신라 금관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형태는 분명 유사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들 말씀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형태적 유사성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보십시오. 제작 기법의 일치, 동일한 세계관의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시기적 연속성이 있습니다. 스키타이 문화가 동진하면서 각 지역의 토착 문화와 융합하며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보리소프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DNA 분석이라든가 언어학적 증거라든가.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제 가설을 증명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세미나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각국 학자들은 자국 중심의 해석을 고수했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외로운 섬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실은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세미나가 끝난 후 카자흐스탄의 젊은 연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얀생 큐레이터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가설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카자흐인들 사이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요. 동쪽 끝에 뜨는 나라에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고. 어쩌면 그것이 한국일지도 모르죠. 그의 말에 저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미나 다음 날, 저는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관장실로 초대받았습니다. 누르잔 무카노프 관장은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학자였습니다. 얀생 큐레이터님, 어제 세미나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그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학자들이 좀 공격적이었죠? 하지만 그들도 내심 당신의 가설이 흥미롭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 벽에 금고로 걸어갔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열고 서랍 하나를 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이건 공식 전시품은 아니지만 당신이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꺼낸 벨벳 상자를 열자 은빛 동전 하나가 빛났습니다. 지름 약 4cm의 기념주화였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에서는 2017년에 이 기념주화를 발행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새겨진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동전을 손에 들고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카자흐스탄 국장과 500탱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면으로 뒤집자 놀라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숲속에 앉아있는 수염난 노인 주변에 곰과 호랑이, 그리고 쑥과 마늘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위쪽에는 한글로 단군전이라는 글자가, 둘레에는 카자흐어로 단군에 관한 전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낯선 중앙아시아 언어와 친숙한 한글이 한 동전 위에서 만나는 광경은 묘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단군이요? 한국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그 단군을 카자흐스탄에서 기념주화로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는 오래된 카자흐 민속 전설집을 꺼냈습니다. 우리 전설 속에도 곰과 관련된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탱그리 신앙에서 곰은 신성한 동물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최초의 인간은 곰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단군 신화와 놀랍도록 유사하죠. 관장은 덧붙였습니다. 우리 전설 속 태양 신화와 단군 신화, 파미르 고원의 이야기까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하늘의 자손이 지상에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는 모티프는 거의 동일합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며 생각했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다리 그 길 끝에 한민족이 있었던 걸까?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죠. 그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식 발표 전입니다만 황금인간의 치아에서 추출한 DNA 분석 결과입니다. 북의 유전자는 알리러일, 전형적인 스키타이계입니다. 하지만 목의 유전자에서는 동아시아계 하플로그룹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현재 한국인에게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럼 황금인간이 혼혈이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스키타이 문화는 단일 민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서 문명의 교차로에서 다양한 민족이 만나고 융합했죠. 그리고 그 흐름은 분명 한반도까지 이어졌을 겁니다. 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 주화를 디자인한 한국 학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박준호 교수입니다. 그는 고조선과 북방 민족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죠.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쥔 작은 종이 한 장이 거대한 역사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관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얀센 큐레이터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돌아보니 세르게이 페트렌코였습니다. 러시아 출신 역사학자로 옛 소련 시절 부모를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현지에 정착한 연구자였습니다. 박물관 중정으로 나가자 그가 제안했습니다. 중정에는 카자흐 전통 유르트가 전시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 천산산맥이 보였습니다. 세르게이가 중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관장님께서 특별한 것을 보여주신 모양이군요. 단군 주화 말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관장님은 늘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꼭 그것을 보여주시죠. 마치 비밀병기처럼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얀센 큐레이터님, 이건 민족주의적 과장입니다. 훈족, 마자르, 슬라브, 투르크, 몽골까지 수많은 민족이 이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직결된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 아닙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직결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문화적 연결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뿐이죠.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능성? 당신들 서구 학자들은 늘 그렇습니다. 이국적인 것, 신비로운 것을 찾아 헤매죠. 동양의 신비, 잃어버린 문명의 비밀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들의 오리엔탈리즘일 뿐입니다. 세르게이가 계속했습니다. 황금인간은 사카 문화의 정점입니다. 사카는 이란계 민족이고 그들의 언어와 종교는 페르시아와 연결됩니다. 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사한 문양? 그것은 유라시아 동물 양식이라는 보편적 현상일 뿐입니다. 초원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연구실 창문을 때렸습니다. 순간 저는 이질적인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러시아 학자의 권위적인 태도, 서구인으로서 제가 가진 한계, 그리고 아직 증명하지 못한 가설의 무게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페트렌코 박사님, 과학은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하면 진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가 비웃었습니다. 진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스키타이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고 그 끝은 알타이입니다. 한반도는 너무 멀고 문화적으로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카자흐 젊은 연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 경론 중이신가요? 하지만 페트렌코 박사님,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르게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간 낭비였군요. 당신도 결국 서구의 보물 사냥꾼일 뿐이야. 그가 떠난 후 저는 속으로 침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답은 아직 멀리 있다. 결국 한국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서야만 이 긴 여정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연구원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페트렌코 박사는 구소련 시절 교육을 받은 분이라 사고가 경직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겁니다. 저녁 무렵 저는 다시 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들어가자 누르잔 무카노프 관장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이굴 누르가지에바 수석 큐레이터도 있었습니다. 페트렌코 박사와 논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학자지만 때로는 너무 독단적이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관장이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얀센 큐레이터님, 당신의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 보내는 공식 추천서였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그가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준호 교수님입니다. 제가 이미 연락을 드렸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 교수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관장이 설명했습니다. 고조선에서 신라까지 이어지는 황금 문명의 맥을 수십 년간 연구해 오셨죠. 그분이라면 당신이 찾는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누르가지에바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박 교수님은 작년에 이곳에 오셔서 황금인간을 직접 조사하셨어요. 그때 남기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황금 문명의 꽃은 신라에서 피어났다. 관장이 일어서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얀센 큐레이터님, 당신은 동과 서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인인 당신이 이 연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성을 보장합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중국도 아닌 제3자의 눈으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마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 나온 누르가지에바 박사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황금인간 미니어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한국에서 실물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경주에 방문하십시오. 신라시대의 수도였던 곳인데 놀라운 유물들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드넓은 초원이 저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초원의 끝, 동쪽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대와 두려움,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네덜란드를 떠난 지 2주일, 우크라이나의 스키타이. 유물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극동의 한반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박준호 교수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 연구의 요약, 카자흐스탄에서의 발견, 그리고 한국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서울까지 6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신라 금관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진 속 금관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곧 실물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